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거친 것도 있고요. 완전히 옳지도 않는 그런 이제 허위 조작 정보도 있고 아주 교묘하게 일부는 사실인데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정보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포털에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유튜브 이런 곳에 굉장히 많아서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많습니다. 세계 각국에 다 공이 지금 공통된 현상이죠. 그게 영국이나 이제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다 어떤 공적 규제를 이미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고요. 독일은 이제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프랑스도 공적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일단 상원에서 부결이 된 걸 다시 하원에 갔다 상원에 다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런 어떤 공적 규제의 필요성,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국제적인 건데 이게 다 이제 디지털 시대의 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인터넷, 유통,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유통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수단이 이런 엄청나게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을 때는 이게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슨 뭡니까 뭐 일본 말이지만 지라시라고 해가지고 몇 사람들끼리 돌려보거나 거기 유비통신, 유언벼통신, 마타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 게 한 몇 달 걸려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동시에 전 지구를 대상으로 퍼뜨리니까 이래서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요. 독일은 SNS 운영 개선에 관한 법인가 제 법명칭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특히 혐오, 증오 표현,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선동, 조작, 공격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형법에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기 모독, 그다음에 연방 대통령 모독, 그다음에 반국가 단체 찬양, 뭐 이런 것들도 쭉 들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약이나 무슨 뭐 이런 폭력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특히 이제 허위 사실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굉장히 무거운 벌칙을 주죠. 640억 원의 과징금을 그 물려요. 운영 주체한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나 SNS 사업자에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허위 조작 정보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책임과 의무도 져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유통자들이 우선 있잖아요. 유통망을 이용한 사람들. 두 번째는 생산자들이 있을 겁니다. 생산자들은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에 따라 다 처벌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자들이 그걸 제대로 걸러내고 삭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5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그 사업자에게는 또 664억 정도의 또 과징금을 물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당신들이 그걸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니 이런 걸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을 경우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런 거죠. 굉장히 아주 강한 규제죠. 되겠네요. 독일의 경우 아마 그 모니터링 요원을 한 500명 정도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그 구글 한국 지사를 방문했을 때 자신들도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삭제할 건 삭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할까? 그렇게
진지하게 안 느껴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이 뷰, 방문자 수, 구독자 수 이런 게 늘어나면은 경제 이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광고 단가가 높아지고요. 그게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대외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특히 예를 들면은 작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폄하하고 모욕하는 그런 북한군 특수부대도 원들이 와서 저지른 행위다. 이 얘기를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그 허위 사실로 인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나 유가족들이나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당신들의 그 가이드라인 기준 첫 번째가 그 해당국의 법률을 존중한답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 예. 그럼 대한민국 법을 존중한다면 당신이 이거는 그 법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했더니 해당 사항 없다고 답이 왔어요. 아, 해당 사항 없다. 없다. 우리들 가이드라인에 비춰서 삭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법을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다 나왔거든요. 신군부가 무력을 동원해서 무관 시민들을 학살시킨 국가범죄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북한군이 와서 저지른 뭐 만행이다. 이렇게 해놓은 행위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죠. 그래서 더욱더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유도할 수밖에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전혀 이 문제는 어떤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닌데 딱 이 얘기를 했더니만 바로 보수 논객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참으로 이렇게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 문제는 제일 첫 번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그릇된 정보에 의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사실들을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저는 언론이라고 봐요. 기성 언론들.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성 언론의 시장은 위축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느 주간지에서 제가 이미 오래전에 얘기 똑같이 썼더라고요. 점점 더 이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가 이 번식을 하게 되면 기성 언론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광고도 마찬가지고 언론 전체 신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법을 냈더니 아예 그냥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이 관련 법안이 11개 정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법안도 7개가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 낸 법안도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확산 장치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게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자는 것과 이 SNS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자. 이게 큰 줄기예요. 근데 벌칙을 어떻게 누가 얼마나 세고 덜 세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에 관해서 서로가 좀 애매하죠. 모호하죠. 뭘 허위 조작 정보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약간씩 표현이나 이런 거 차이가 있지.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서 저는 한번 본격적으로 이번 국회부터는 그 절충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늦게 가더라도 정기국회에서는 그렇게 해야겠죠. 통과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때까지는 뭐 가짜 뉴스 유통 금지법 그랬다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법으로 다시 그 법명을 바꿨는데 아예 계속 그러니까 일각에서
뭔가 뉴스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는 그런 좀 확대 해석을 하거나 또 표현의 자유 위축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민변에서도 하시고 민원연에도 하시고 그래서 이건 오해를 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일처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운영 계산에 관한 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좀 더 특정을 하려고 하죠. 이제 그런 플랫폼 사업자 그러니까 SNS 사업자에게 의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어떤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면은 공정거래 의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품 업체들이 식품을 만들면은 위생을 엄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량식품 니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이거 불량한지 안 한지는 니네가 가려서 먹어라. 이거는 그 식품 회사가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죠. 식품 회사는 다 반드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유통사업자도 대형 유통사업자도 이것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매일 그 뭡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매일 체크할 의무가 유통사업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식품 유통사업자. 그 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라. 그게 맞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SNS 사업자에게. 예. 국민들은 아마 기대를 많이 했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 촛불 말씀을 하셨는데 촛불로 돌아가 보면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내가 주인인 나라. 예를 들면 정치인이 주인이거나 뭐 재벌이 주인이거나 국회가 주인이거나 청와대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나라. 그건 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력기관을 개혁해라. 그때 너무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것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온갖 국가기관들이 제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짝짝꿍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이걸 좀 개혁을 해라 하는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거는 저는 간단하다 이렇게 봅니다.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각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출발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청. 그건 거다.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감시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어요. 이거 하자고. 거의 다. 그런데 지금 기현상이 비슷한 거죠. 네,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권력을 현재 그러니까 어떤 헌법적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대통령부터 지금 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현상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이건 뭔가 좀 동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뭐 피켓 1인 시위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것을 지금 이번 이 정권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낯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나온 거는 오래됐잖아. 오래됐죠. 이게 언제부터 됐냐? 한 20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20년 정도 됐는데 이게 번번이 이제 좌절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 그리고 나머지는 권력이란 말이 없어. 다 권한이에요. 다 권한. 국민이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기관에다가. 당신이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오. 하고 해준 건데 마치 그 권력을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국가기관이 아주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출된 공직자들은 어쨌든 4년의 선거를 통해서 한 번씩 심판을 받죠. 선출되지 않은 어떤 국가기관들도 적절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출발이 공수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공수처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바른미래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가 아니고 시간 끌게 하는 겁니까? 뭐. 그 뭐 명백하게 지금 반대한다고 대외적으로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요.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다 찬성입니다. 압도적 찬성이에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3%. 이른바 당신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었는데 보수라고 답한 사람의 72%. 그럼 60대 이상의 71%. 어휴. 대구 경북에서 73%. 다 찬성해요. 국민이 이러면은 그럼 전체로는 몇 프로입니까? 80%가 찬성. 거의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한다는 건 어떤 시대의 흐름 또 국민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자유한국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걱정스러운 현상이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지자들이 지금 상황이 매우 답답하니까 다시 옛날 그 탄핵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자꾸 향수를 갖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신들이 지지했던 그 세력이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그것에 대한 향수가 강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미래로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반사적으로 거기다 지지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틀에 갇히는 거죠. 네, 틀에 갇히는 건데 저는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온 것도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이 어쨌든 탄핵 당시에 총리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권한대행인가를 했고 그럼 탄핵이 실질적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국민들이 벌써 그거를 용서를 했다거나 아니면 잊어버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그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 현실성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솔직해져야 된다고. 이 선거구 제도, 의석수 이런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들었던 얘기가 이 선거구제를 고치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과거부터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헌법은 일률적으로 딱 규정하고 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거제도는 각 의원 모두에게 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 아주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각 의원이나 모든 그 정치 지망생들이나 현재 각 당이 다 다른 처지에서 이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접점을 찾아내기란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선수별로도 다르고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 현실 없는 대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저는 그러면 현재 제도가 이 현상 유지가 가장 현실적인 아니죠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상 유지가. 그렇죠. 네. 현실성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왜 여당이 이런 안을 내놨는가,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내놨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안입니다. 2015년도에 내놓은 당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석수를 한 20% 정도 늘리는 안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거를 없애고 다시 300석에다 묶어두는 안을 이제 내놓은 건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에 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이 의석수를 다시 360석에서 300석으로 후퇴를 시킨 것은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이 안이 뭐냐면은 그만큼 의석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신중한다는 것, 신중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동형을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예. 야삼내. 연동형이 되려면은 최소한 이게 2대1 의석이 지역과 비례가 1대1이 되는 게 독일처럼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1대1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2대1로 맞춘 거죠. 근데 3대1이 되면은 그게 3대1이 되면 225대 75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하면 3대1이 되는 겁니다. 근데 3대1이 되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의 효과를 내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효과가 이런 어떤 이제 지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동형도 반영하면서 국민 정서도 반영하고 한 정말 고륙지책이 아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아니다. 이렇게 야당이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당이 안을 냈으니까 여당 안이 그럼 여당 안 이대로 그냥 다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니까 저는 야당이 이걸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왜 여당이 이렇게 고민을 했는지 고민 끝에 내놓은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많은 분들은 정당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선거구제 개편은. 선거구제 개편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정당이 아니라. 정당이 어떤 정당이 이득 보기 좋은 그런 제도를 다 취하려고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죠. 국민들은 적어도 이 선거구제가 정치 개혁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당들 다 이익 취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국민들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저 봤습니다. A, B, C 이렇게 안이 있다면은 그 안에 따라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건 이제 김종민 의원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건 아마 이제 협상의 과정에서 나와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역구 후보로도 등록을 하고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을 합니다. 그 지역구 후보로 낙선될 경우 우리 당이 이 사람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상위 번호에 배정을 하는 거예요. 지역구가 좀 위험스럽다. 그럼 당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면은 이 의석을 줄였을 때 이 지역 출마자들을 어떻게 그다음 배려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얘기는 못 하는 거죠. 왜 그건 협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그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면 그 엉뚱한 대로 또 이제 이 논의가 발전하니까 그렇게 세세하게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일단 선관위에서 제시한 안을 내놓은 거죠. 협상안을. 답이 안 나와요. 정당 기준에. 그러니까 모든 정당은 자기 정당에 유리한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정당 중심으로 하다. 그러면 서로가 이때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그 심리는 뭐냐면요. 지역구 의석은 A당을 내가 지지를 하고 비례대표는 다른 당을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완적 어떤 그런 투표를 그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 투표 득표율만으로 의석수를 정하게 되면 완전히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러면 여기 자 그럼 이 지역구 의석에서 득표한 그 각 후보들 소속 정당의 득표율을 절반 취하고 정당 득표를 절반 취할 거냐? 뭐 이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최소한 덜 왜곡시키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아주 정교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근데 핵심은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그겁니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 일괄이양법인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제 19개 부처가 갖고 있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그런 사무 한 557개를 지방에서 한꺼번에 다 넘겨주는 건데 그 법이 관련 법이 66개예요. 66개. 그러니까 그거를 각 상임위별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이 일만 떠넘겨서는 안 돼요. 돈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재정이. 예. 그냥 이 일만 국가사업만 주고 알아서 해.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을 받아내려면 또 중앙정부하고 실랭이를 하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그 문제까지 한꺼번에 재정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큰 틀에서는 현재 근데 그거를 6대4까지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중간에 이제 7대3으로 하자는 건데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재정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그렇게 되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면 현재 상황에서 세원이 확보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늘어요, 세수가. 근데 현재 상태에서 세원이 거의 없는 빈한한 그런 자치단체가 훨씬 많아요. 그런 데는 늘지가 않죠, 세수가. 그럼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봐야 되고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와 덜 발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말처럼 이렇게 쉽진 않아. 어쨌든 그래도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일괄해서 넘겨주자 하는 게 지금 이 정부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입장은 분명하니까 여야 간의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심의를 하고 또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들 이제 일괄적으로 결론을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들이 경제를 보고 느끼고 또 접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참으로 집요하게 비판을 했죠. 흔들었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는데 최저임금 수혜자는 사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근데 그분들이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주면서 조금 그 지출이 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인데 특히 이제 외식 사업을 하는 분들이 외식 사업도 규모가 있게 하는 분들보다는 부부간에 하거나 부자간에 하거나 이런 분들이 더 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고통을 받았다 하는데 그 부분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5조 올해도 그 정도 그 이상의 규모 지원을 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하고
임대료 상한 5%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최근에 홍석천 씨도 그 이태원 경리단길에 뭐 가게를 하다가 두 개를 문 닫았는데 그 인터뷰한 최초 미디어 중앙일보. 기자에게 중앙일보는 나중에 그걸 다른 기사를 보고 쓴 거고요. 그 기자에게 절대로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았다고 제목을 뽑아서는 안 된다. 첫 번째가 임대료 폭등하는 임대료. 두 번째가 이런 길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색이 없어지는 것. 특색이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이 소비 패턴이 약간 변화된 거. 그리고 최저임금도 약간 영향을 준 건 사실이다. 근데 절대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았다고 쓰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당부를 했는데 그 매체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백혜승 기자들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최저임금이 들어있으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았다고 제목을 뽑은 거죠. 그래서 홍석천 씨가 저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보시지. 어떻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쓰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우리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기승전 최저임금이에요. 전 최저임금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시고 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분도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최저임금 그런 제도를 놔두고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연 1인당 GDP가 31,000달러가 되는 나라가 된들 국민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장사를 수십 년 동안 누가 그런 거 있었죠.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기업을 최저임금 때문에 뭐 해외로 옮겼다. 그럼 수십 년 동안 최저임금 안 주고 어떻게 그 경영을 하셨습니까?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란 그에 걸맞는 노동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위기다 하는 거는 제조업, 거대 장치 산업들은 사실 큰 위기를 맞았죠. 조선, 중공업, 자동차 이런 위기를 맞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고용도 어떤 감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산업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산업, 예를 들어서 IT,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AI, 새로운 혁신 분야들을 우리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제는. 계속 그런 추격형 경제는 아니다. 그렇죠. 조선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일으켰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이제 그 나라들보다 높아지거나 비슷해졌기 때문에 인건비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건비를 갖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산업들에서 계속 뭔가를 창출해내려고 하는 것은 계속 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못 해먹겠다. 최저임금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제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도 부가가치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우리가 발빠르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서 남을 앞설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낮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른바 투자은행으로 바뀌어야 된다. 금융이. 대한민국의 은행들은 그냥 돈 빌려주는 대출해주는 은행인데 예대차이로 먹고 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은행 계속 생존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자본 여기 1,000억 투자할 때니까 펀드 함께 하실 분들 오시죠 해서 키워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고용도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투자은행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 얘기는.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정말로 완전히 자기의 생을 다 바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꿈도 대단해요. 이제는 이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가 뭔가 그냥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지적, 이것 뭐 저는 뭐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공감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하자. 저는 사실은 지난해 그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1차례 거치면서 한반도의 이 변화는 전 세기사적 전환이다. 세기사적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떤 냉전 체제거든요. 여기가 그만큼 이 지역이 아주 첨예한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네,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도 이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이 요충이 참으로 세계 내로라 하는 나라들의 전략적 이해가 다 부딪히는 곳이다. 그만큼 어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입장에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일제에 이 병탄이 됐는데 아니 해방이 됐는데 유럽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분단된 것 아닙니까? 독일이.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멀쩡하고 피해 국가인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으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억울하지만 그 사이에 참 책으로 몇 권을 써야 될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뭐 소련이 내려 미군이 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상황, 이 현재 분단 상황에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그동안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됐던 그건 안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고착된 그 틀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어느 한쪽에 전략적 이해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 남북한 간에는 어떤 공동 번영, 공존, 상호 협력 이런 긍정적인 가치들만 있는 것도 아니죠. 남북 간에 서로 이 안에도 이 무슨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큰 틀을 바꾸려고 하는 이것은 저는 그 에너지는 결국 우리한테 나왔다. 우리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무리 내부에서 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달게 알이 병아리가 돼서 나오려면 밖에서 쪼아줘야 그렇죠. 조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쪼아주는 역할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이 변화를 가져와서 어떤 전략적 이익을 지금보다 더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미국이 이 분단 상황의 대립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라든지 이쪽의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도 동아시아에서 어떤 발언권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지나치게 과거형이다. 저는 미국이 이제는 이걸 좀 더 미래형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트남이 전쟁을 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거의 국가적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그런 관계로 변했더라고요. 미국과 베트남이. 네. 저는 한반도가 완전히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어떤 궁극적으로 통일하다는 게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꼭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냐. 미국은 냉철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단 한 차례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만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조금 더 자기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건 양면이 다 뭐 합쳐져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와 북한이 그런 어떤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안심시켜주는 일이거든요. 그럼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안심시켜주는, 미국을 안심시켜주는 일은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ICBM만 없앤다? 이걸로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미국이 사실은 이 비핵화라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들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 시설, 핵 물질, 핵 무기, 그다음에 뭐 또 사람, 이런 문제까지 다 생각을 하게 되면 완벽한 비핵화라는 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까다로운 과정과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하나 단일한 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어떤 까다로움에 기반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어떤 미국의 우려, 최소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 개혁 개방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성의를 보일 것이다, 비핵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은 뭐 우리가 CBID인가요? 불가역적인,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궁극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미국에게 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저는 중국 쪽에도 자꾸 옆에서 어떤 이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해서 중국은 계속 이제 미국과 나쁜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 지금 경쟁하는 관계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무역 마찰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마 대화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많은 작용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